우리나라만 떨어진다 이런 상황도 아니죠.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세계적으로 안 오를 때 우리나라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쌓여져. 왜냐? 세계적으로는 DSR 도입을 하고 바젤3 도입을 해서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억제된 기간이 길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뭐 했어요? 뭐 규제 푸는 건 규제 푸는 거고 토이노믹스라는 오히려 대출을 푸는 정책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수 심리가 몰려서 집값이 거품이 많이 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 거품 얼마 안 돼요 이야기하면서 뭐 코로나 이후 어디는 얼마나 꼈고 어디는 얼마나 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거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 거품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거품이 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거품이 꼈는데 세계적으로는 거의 코로나 이후부터 거품이 꼈죠. 그런 거품들이 침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세계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집값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많이 올랐던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이런 데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브라질, 스페인, 남아공, 인도 이런 데도 지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일단은 내 집 마련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한도는 줄어들죠. 자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내 돈은 내 돈이고 자금이 감소되면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두 번째로 투자 형식으로 봤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외국에는 전세가 없죠? 외국에는 월세다, 월세. 그러면은 월세는 뭐죠? 수익률을 봐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한 대출 40% 받아서 집을 샀다고 칩시다.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1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돈 5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대출이 4억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대출금리가 5%라면은 이자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렇다면은 내 돈 5억을 넣었을 때 수익률 4% 나온다면은 연 얼마를 벌어야 돼요? 2천만 원을 벌어야 되죠. 그러면은 보증금 1억에 연 4천 정도, 그러니까 대략 월 300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된다. 수익률 4%만 맞추는데도. 근데 금리가 10%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연 6천 받아야 되죠. 월 500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월 500을 주고 사느냐? 그들도 금리가 올라가서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수익률을 4%를 맞추기 위해서 얘의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다. 투자용이든 주거용이든. 문제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고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넘어갈 때 보합기가 왜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승기 때요 무슨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집을 10억에 팔아요. 그러면 10억을 주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요 10억에 판 사람은 자금이 또 플러스 2억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다 대출까지 더해지면은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유동성을 뻥튀기 시키는 상황이 온다면 반대로요. 집값이 빠지는 시기에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가격에 팔면서 유동성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쭉 올리다가 갑자기 뚝 떨어뜨렸죠. 그래서 MB 정부 때는 금리가 매우 낮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뭐 코로나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금리가 심하게 낮긴 했지만 이전에 비교하면, 집값 올라갈 때 비교하면은 진짜 금리가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집값은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졌죠. 왜 그렇게 됐느냐? 유동성이 유동성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동성끼리 부풀려 가던 시장이 반대로 유동성끼리 계속 충돌해가면서 줄여가게 되기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보면요 어때요? 냉각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캐나다에서 12%, 프랑스에서 9%, 미국에서 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안정을 찾기 전까지 15%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하락이면은 거의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하락한다면 거의 저 정도 떨어지는데, 문제는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조금밖에 안 떨어진 이유, 그 시기에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시겠지만 미국은 개박살 났는데 우리나라는 들박살 났다. 그 이유는 그때 참여정부에서 뭐를 했었죠? 규제를 통해서 억제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집값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요 이번엔 우리나라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물가는 또 정점 찍었습니다. 미국 CPI도 발표될 텐데 이번에 9%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금리 인상했고요. 아르헨티나는 물가 상승률 64% 나왔답니다. 우리나라는 6.3%.
그런데 지금 10월 정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월 정점론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물가는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억제가 안 되면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노동시장이 완전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완전 극복하면 긴축이 강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바이든이 500조를 푼대요. 500조를 푸는데 이거를 시중에 푸는 게 아니죠. 어떻게 푸는 거예요? 경제 안정을 위해서 푼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풀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물가 억제가 오히려 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축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노동시장이 안 좋으면은 긴축 강도를 조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요, 두 가지 보는 거죠. 물가랑 노동시장, 고용률. 그런데 노동시장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금리 인상의 역효과인데, 노동시장 좋게 나왔죠. 물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을 하는 요건이 되는데, 물가는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9월에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예상하는 사람이 68%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어떻게 됐죠?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 하면은 금리 역전됐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빅스텝으로 따라가면서 다시 올리지 않으면 9월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예상은 그래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이창용 하는 총재, 예상은 그렇죠. 자금 유출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 어떡하죠? 금리를 따라가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요, 8월에 베이비 스텝을 밟아서 금리를 맞추면은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고 칩시다. 근데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서 금리를 따라가야 돼요. 금리 역전을 두고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월에 금통위 회의가 없더라. 그러면 10월에 따라갈까요? 그러면 뒤늦게 되죠. 그리고 그때 따라가서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뭐가 심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래서 10월에 따라가고 11월에 또 똑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12월에 미국에서 금리 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또 금통위 회의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개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빅스텝까지는 이번에 밟아봐서 알겠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밟아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은 차라리 빅스텝 2번으로 따라가는 게 낫지, 베이비 스텝 밟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따라가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76.1이다. 아니, 거품이 꼈어도 이 정도예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더 위험하고 우리나라는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가,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계부채가 96%대까지 올라갔다. 당시에 우리나라요? 7, 8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이 정도고 우리나라가 100%가 넘어갔어요. 미국에서 MBS 증권으로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집값 엄청나게 올렸던 그 시기보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안 떨어진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 어때요? 저렇게 가계부채 높이면서 우리나라 거품 아니다, 거품 아니다. 우리나라 수년 전부터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뉴욕의 절반, 즉 집값이 2배는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미국이 더 비쌌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품 아니다.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에 집값 계속 오를 것이다. 이딴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제정신이 박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은 이런 걸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더 오른다고 믿는다면은 환상 속에 빠져 있든가 아니면은 사기를 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락 아니고 조정이다. 세계적으로 집값은 다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조정이다. 규제 완화하니까 안 떨어질 거다. 일단 이야기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다. 예전에 규제 때문에 올랐다는 인간들이 규제 완화하니까 안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요, 중국 보세요.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 규제 풀어도 어떻게 돼요? 침체는 계속된다. 거품이 잔뜩 꼈을 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몇 달을 더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 어때요? 상반기 내내 10,000건도 거래 안 됐다. 2020년 6월 거래량만 보더라도 그때 거의 한 10,000건 됐었죠. 근데 올해는 1, 2, 3, 4, 5, 6월 다 더해도 10,000건이 안 되더라. 그만큼 심각한데도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 안 낮췄어요? 규제 안 풀었어요? MB정부에서 규제 다 풀고 금리 낮췄어요. 그래서 한번 튀긴 했죠? 한번 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쭉 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는 한번 튈 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계기는 DSR 때문이죠.
규제 완화했다 그래서 그때쯤에 막 해가지고 금리 낮추고 규제 완화하니까 마지막 연끌 불태워보자 하려고 하는데 DSR에 걸려가지고 대출을 못 받아서 계속 못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경제 위기가 안 와서 집값이 안 떨어졌다.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위기는 피 맞을 수밖에 없다. 왜?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고 경기 침체도 심각하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에 와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와 있는데도 경제 위기가 안 왔다고 하고 있어요. 회색 코뿔소라고 했죠. 회색 코뿔소에 아직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그거 제대로 맞았으면 이런 심리가 생겨날 수가 없다. 아직 오지 않은 경제 위기인데 그 전조 증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리고 맨날 10월 정점 이야기하죠. 10월에 정점을 찍을 수 있을까? 10월에 정점 찍는다고 하는 이야기들 뭐 있어요? 뭐 기저효과가 어떻고 유가 떨어지니까 그렇고 추석이 9월에 있어서 그렇고 이 추석이 9월에 있어서 10월 정점로는 진짜 웃기지도 않죠. 그런데 10월에 정점을 찍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몰려 있다고 하죠. 보면 어때요? 첫 번째, 유로 지역이 겨울을 앞둔 시점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을 무기로 에너지 전쟁을 벌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 소비량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족하대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 튀어봐요. 물가 개작살나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랬을 때 10월 중국의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그 다음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 요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긴축을 조금 더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저런 가능성이죠. 우리나라 역시 뭐 내년에 총선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 내년이 아니죠. 내후년이죠. 그러면서 국제정세는 악화일로다. 그런데 10월에 정점, 무조건 정점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하냐고. 10월 정점이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인플레가 이렇게 칠 것이라고 예상 못 하셨다가 말 바꾸셨고요. 금리 연말에 2% 갈 것이라고 했다가 말 바꾸신 분들이다. 결론, 세계 부동산 침체 플러스 미국 긴축 강화 조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안 떨어진다. 강남 서초가 뭐 뉴욕이나 뭐 홍콩, 도쿄 이런 데보다 대여섯 배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강남에 사는 게 뉴욕에 사는 것보다 한 5배는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사셔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안 떨어질 거예요. 미국은 떨어져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면 정신을 차려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